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오늘 취지가 100인 토론이 아닙니까? 대여섯 개 되는 분과별로 토론하려면 토론이 좀 소재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아그로푸드테크 트렌드 그리고 그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약간의 발제 성격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그로푸드테크라고 그랬는데요. 아그로푸드테크가 에그테크와 푸드테크의 합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그테크는 농업에서 나온 말이고 푸드테크는 식품에서 나왔는데요. 과거에는 농업은 농업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따로 모든 것을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농업과 식품이 연관되면서 하나의 큰 밸류 체인 속에서 생각하고 밸류 체인 속에서 바라봐야지만 그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가 AI, 클라우드, IoT 이런 신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융합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부터 재배, 가공, 유통, 물류, 외식까지 이거를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이해된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아그로 푸드테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농업 전문 기자여서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는 종자와 생산 재배, 기껏해야 가공 정도까지만 생각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뒷단 유통하고 물류하고 또 어떻게 요리해서 외식을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지만 농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밑에 보시면 디지털 육종이라든가 스마트팜, 대체식품, 디지털 플랫폼 이런 등등 신기술과 이런 산업상의 밸류체인 그리고 기술들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모습의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외국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아그로푸드테크 분야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들을 집계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이거를 제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큰 아그로푸드테크 분야의 밸류체인에 따라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관련된 스타트업부터 가공, 유통, 물류, 외식인들까지 있고요. 이 중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있고요. 제가 뒤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1조 원 가까이 갔다가 고꾸라진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농업을 대표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례고 그런 사례들을 딛고 넘어설 때 오히려 견고한 스타트업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투자 시장이 더 건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9가지의 트렌드, 이슈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종자로 잡았습니다. 종자는 아까 밸류체인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씨앗인데요. 농업의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자에서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몇 가지 사실이 있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나름 그래도 종자에서 흥농종묘, 서울종묘, 중앙종묘 해서 나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외국에 팔려 나가면서 종자 주권을 상당히 잃어버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남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농업바이오, 파마농 이런 기업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종자 전문가들이 나오셨지만 농업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 주주로 있을 때보다 농협에 넘어간 뒤에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 혹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동부에 있다가 대기업인 LG로 넘어간 파마농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올라온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사업에서 파마농의 사업은 비료, 그다음에 농약, 그리고 종자 이렇게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자 사업 비중이 갈수록 하락하는 게 더 눈에 띄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30%까지 됐던 것이 작년에는 지금 15%까지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종자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육종을 하는 그런 종자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바이오 기술 또는 유전자 가해 기술 이런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개인 맞춤형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디지털 육종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치 중국이 신용카드 시대를 건너뛰어서 바로 디지털 화폐로 가듯이 한 단계를 건너뛰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해 기술 같은 거는 좀 규제를 좀 해서 좀 활성화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화두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입니다. 쌀은 그 전체 농가의 52%가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목이고요. 우리나라가 곡물 자원률 2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쌀은 남아서 뭐라고 하긴 하지만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식량안보의 심리적 파수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쌀 시장이 구조적인 공급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고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마 오늘 오후 3시에 농식품부에서 대대적인 쌀 시장 대책 발표를 해놨거든요. 제가 얼핏 뉴스를 봤더니 직불금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또 쌀 가격을 키로당 20만 원까지는 20kg당 20만 원까지 유지하는 이런 대책인 것 같은데요. 뾰족한 대책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 해결책이라는 것은 공급 쪽의 대응책이거든요. 그래서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가 가루쌀을 제대로 확대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근본은 쌀은 공급보다는 사실 수요가 더 빠르게 주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쌀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맞춤형 기능성 쌀이라든가 또는 고급 품종의 재배라든가 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수출을 늘린다든가 이런 좀 프리미엄화 전략을 가거나 아니면 아그로 푸드테크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이용해서 쌀에서의 새로운 대법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쌀을 두 번째 화두로 던져봅니다. 세 번째는 역시 규제 해소입니다. 농업 현장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입주 규제 같은 게 있어서 농지에서는 인도어팜, 버티컬팜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짓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스마트팜은 허용됐지만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묵을 숙소나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제대로 허용되지 않는 이런 건축법의 규제, 또는 요즘 농촌에 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구인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사람만 있으면 뭔가 할 텐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도 좀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제 이번 주 월요일날 곡성에 갔더니 현장 목소리를 듣는 농특위 행사가 있었거든요. 한 농장주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컨테이너 불이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컨테이너에서 재우는 게 불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국인은 자기가 살던 주택에 재우고 본인은 농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떤 규제적인 안맥상 같은 걸 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농촌이나 도시 또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차이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거꾸로 외국인들도 사실 도시보다는 농촌을 기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적용되는 임금이 오히려 내국인, 심지어는 도시에서 일하는 내국인보다도 비싸게 임금이 책정되는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규제를 또 한 가지 이슈로 좀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랩스 사례인데요.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업 얘기이기 때문에 자리에 나와 있듯이 제가 그린랩스 얼마 전에 대표를 만나서 그린랩스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농업의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신입 경영진들이 늘어난 투자 금액을 구체하지 못해서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가 일어난 참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 한 2, 3년 전부터 돌고 있는 어떤 농식품 시장에 대한 투자가 업되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랩스 사례를 반면 가져가서 좀 시장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린랩스의 어떤 실패, 최종적인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전략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실패한 데 보면은 농식품 시장의 현장을 잘 모르는 젊은 경영자의 어떤 실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인재들이 농업계를 뛰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들이 잘 경험하지 못한 농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어떤 방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을 좀 키워서 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얼마 전에 진주에 가서 아이디어인데요. KF 농업회사 법인은 현지에 있는 그 농업회사 법인들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유통 전문가가 지원을 해서 성사시키는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서울대 농생대 출신들의 백전 노장 농업 전문가들이 그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 못 뭉쳐서 농업 분야의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AFP 컨설팅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그 과거에 경험 있는 관련 있는 분들이 어떤 컨설팅이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AT가 수출 통합 조직을 만들어서 품목을 11개 품목이 그렇더라고요. 딸기부터 시작해서 배, 포도, 키위 등등 이런 농업인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주 시설 농장에서 하고 있는 딸기를 이 수출 통합 조직에서 지원을 해서 K베리라는 브랜드로 동남 수출을 잘 성사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런 어떤 전문 농식품 분야의 전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벤처기업 투자는 벌써 DJ 때부터 오래됐잖아요. 역량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반면에 사실은 농식품 쪽은 아직 좀 전문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요. 여기도 와 계시지만 농구원의 정성봉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를 좀 정리한 건데요. 특히 이제 그린 바이오나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특히나 투자 전문성이 취약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특히 영파머스 펀드 같은 거를 조성하기 위한 1차 산업 분야의 전문성은 더욱더 취약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벤처 캐피탈에 있는 투자 신사분들을 만나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오늘 논의에서 토론에서 또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에그테크 CEO 포럼이라는 포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진기준 대표님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한 60, 70여 분이 회원을 가입을 해서 저희가 매월 모이는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소통을 하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보가 유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 포럼 내에서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제휴라든가 사업의 어떤 콜라보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애초에 목적했던 말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네트워크 구축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을 많이 만든다든가 또는 그 챌린지라는 걸 해외는 많이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가 그 식량 작업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위해서 푸드텍 챌린지라는 걸 매니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순위에 오르면 상당히 또 많은 금액을 투자받아서 또 인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마블 푸드테크 챌린지 같은 거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어떤 정보의 어떤 새로운 정보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부가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걸 되게 강조하는데요. 스마트 농업을 강조한 지 사실 오래됐죠. 그런데 스마트 농업에 쓰이는 정부 예산이 사실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줄줄 새는 그런 난맥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농업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 있는 분단위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지역의 지역 기업의 유착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는 농민들을 울리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제가 어디 지역에 가봤더니 스마트팜 사업을 따내서 정부 보조금을 한 70% 받고 자부담 30%로 짓는데 그 짓는 업체는 농업기술센터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스마트팜 전문 업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전파상 같은 거 운영하는 분이 스마트팜 설비를 시공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난매상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들한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표준화된 모델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유리온실하는 스마트팜 업체분이 나와 계신데요. 정말 우리나라 소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마트팜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규제입니다. 에그테크를 넘어서서 푸드테크 쪽에도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요.
아직도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치가 최근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20년도에 중기적합 업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규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류 온라인 판매가 아직도 제한된다든가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소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농식품 분야의 승인 건수는 1%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로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는 네거티브 규제 덕분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빼놓고 다 허용하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떤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인데요. 이 농업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농부의 어떤 그 경험, 노하우, 그리고 설비, 시설 이런 거였다 보면 앞으로 갈수록 농업 분야의 경쟁력은 누가 더 양질의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 분야의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 농업 현장의 환경 데이터는 자동으로 센서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생육 데이터는 굉장히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쪽의 판매 수익 데이터는 가공 유통 쪽의 데이터는 비교적 풍부한 반면에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해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얼마나 수익 올리나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부진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데이터가 다 모아지고 또 그런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데이터 양이 많아도 그걸 인공지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 그런데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라든가 농약 판매 데이터 이런 건 아직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픈해서 공개로 전환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하고 재배하는 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요하죠. 그러자면 농민들한테 데이터를 입력하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역량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또 토론의 한 주제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